사이버대학교 엔지오학과는 학과와 특성화 프로그램 및 국내 외적으로 유일한 세계로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피직하게뿐만 아니라 연초단체가 나아갈 다양성과 통합성을 이루게 저는 그 21세기는 NGO의 시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섹터가 잘해야 되고 기업이 실패하는데, 시장이 실패하는 데를 정부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공의 분야가 늘어야 되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예산과 조직의 한계가 있고 그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능하지 못한 게 정부입니다. 정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잘하지만 뷰라크러시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표준화된 것은 안정적인 건 잘하지만 끊임없이 변화하고 다양한 것에는 가장 무능한 게 정부입니다. 그러나 21세기의 특성은 매일매일 기술과 지식과 모든 것이 다양하게 바뀌고 특히 국민의 욕구가 또 사회적 욕구가 다양하게 바뀌기 때문에 21세기에는 제3섹터인 시민사회가 필요하고 이 시민사회의 리더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21세기는 NGO의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기술적으로는 또 사이버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이버 강좌를 통해서 또 온라인 오프라인과 융합해서 NGO 시대를 이야기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NGO 운동을 26년 이상 적극적으로 해서 직장에 있을 때 당신 회사 직장인 맞아 이렇게 얘기 들을 정도로 NGO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한국의 정치인이나 기업인 중에서는 가장 많이 국제 NGO 운동이나 국내 NGO 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얘기도 이따 좀 드리겠습니다. 이 NGO 운동을 하다가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정부가 못하는 일을 정말 싼 비용 안 들이고 창조력으로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NGO 운동, NPO 운동만큼 이 건강에 좋은 게 없습니다. 저도 60살 넘은 사람처럼 안 보이죠. 그게 NGO 운동을 많이 해서 그렇고 그 중에서도 특히 숲을 조성하는 숲에 가서 피톤 치드라고 그러나요? 숲의 전기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NGO, NPO 운동 하다 보면 노력하는 만큼, 생각하는 것만큼 창조적인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남을 도울 수가 있고 그 남을 돕는 게 결국은 자신의 커뮤니티, 자기 가정과 자기까지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받는 아주 확실한 데가 이 NGO 사회입니다. 이 시민단체 운동을 지난 1980년대 민주화를 맞으면서 크게 융성했던 것이 이제 경실련이라든가 또 참여연대라든가 환경연합 이런 데가 많이 만들어졌고 제가 숲운동을 시작한 것도 이 1983년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좀 더 매스미디어 이런 또 사이버 교육을 하듯이 매스미디어의 발전에 의해서 보다 수평적인 운동 그리고 보다 뉴미디어를 많이 이용한 소통의 혁명을 통한 그런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가장 변하지 않는 데가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는 가장 보수적인 뷰라크러시, 평상시는 안정성이 있어서 좋지만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는 자칫하면 공룡처럼 돼버릴 이 뷰라크러시를, 관료제도를 어떻게 혁신을 좋아하게 만드느냐, 어떻게 다양성을 안정성 못지않게 상생시키느냐, 이 과제를 이 정당에만 맡기면 안 됩니다. 특히 한국의 정당은 지역주의 정당이기 때문에 끈끈한 부패의 고리와 연결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혁신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능한 한 지역에서의 건설 예산이라든가 토목 예산을 많이 만들려고 그러고 또 그런 과정에서의 많은 부조리와 비리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겁니다. 특히 정당은 공천제도에 의해서 이 지역주의와 연고주의가 지속되는 어떤 하나의 빌트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천제도 빌트인되어 있는 내장되어 있는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은 특히 우리나라 정당은 지역주의를 극복하기도 그리고 부패로부터 완전히 자유스럽기도 어렵고 그래서 국민의 정당이기보다는 또 정치가 국민을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는 데보다는 자칫하면 강자를 위한 이익 집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데가 결국 시민사회이고 깨어있는 시민이고 행동하는 지식인과 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의 사회는 이 빌트인되어 있는 제도를 바꾸지 않고 결과만 달라지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계속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정권이라든가 계속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정치가 이루어질 때는 일본의 이번에 정치혁명처럼 신자유주의랍시고 규제 완화를 특권층을 위한 규제 완화를 한 결과 일본의 비정규직이 단기간에 10% 미만에서 30%까지 올랐습니다. 그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이번에 자민당 54년 역사의 몰락으로 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이 한쪽으로 일어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그런 일시적인 방식이 아닌 지속적인 방식이 일어나려면은 결국 이 정당의 공천제도를 극복하고 정당의 어떤 연고주의, 지역주의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당을 바꾸지 않고 결과가 같기를 바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21세기 경제가 투입을 중심으로 한 투입이라는 것은 주로 건설공사죠. 건설공사를 중심으로 한 개발 시대는 끝났다고 봅니다. 이것은 2007년 전 세계가 모여서 걱정했던 서브프라임 이슈, 비우량 주택 채권, 주택 담보가 1조 달러 내지 4조 달러의 부동산 거품과 금융 거품을 결국 꺼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한국 사회도 사람 중심으로 가고 다양성 속에서 지식경제로 가야 되는데 한국은 세계에서 드물게 과거 방식, 80년대 개발 방식을 택한 세계에서 드문 중진 내지 선진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한된 자원과 시간을 80년대, 90년대 개발 방식, 즉 시멘트를 많이 쓰면 국민이 행복해질 거다라는 그 사고는 잘못된 겁니다. 고속도로를 처음 넣을 때는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고속도로는 넘치고 토지는 과대 개발되어 있는 그리고 모든 시설이 과잉인 이런 시대에서는 이제 사람에 투자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1세기에 블루오션이라고 하고 있는 이 사람의 창조력에 투자해야 될 때다. 그래서 투입 경제 내지는 시멘트 경제가 아닌 토건 경제가 아닌 삽질 경제가 아닌 사람 중심의 지식 경제, 창조 경제라 관심을 두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학을 연고로 해서 부패고리를 이어가는 좋은 이 동창회도 많습니다만 꽤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동창이나 학연 말고 또 지연까지 혈연까지를 이 부패고리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막고 학연혈연 지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신의 지식의 이동성, 70년대 지식에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년대의 지식과 기술로 끊임없이 자신을 이동시켜 나가는 학습 사회를 만들어내고 학습 기업을 만들어내고 학습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당 이름이 대한민국을 학습 국가로 재창조해야 된다. 그래서 창조한국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느냐. 현재처럼 또 일본처럼 양극화가 극대화돼서 GDP는 성장하는데 불행한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80만 원 세대나 60만 원 세대는 과거 250만 원 세대를 대체해가면서 대학을 졸업하는데 25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월급이 150만 원, 88만 원, 이제는 80만 원, 행정인턴 같으면 60만 원을 받는 역진하는 이런 사회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느냐. 그것은 수입 경제 때문에 사람의 쓸 돈을 계속 줄여가면서 시멘트에 쓰는 돈을 원래대로 사람에라 쓰도록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대량 창출해서 선진국처럼 월급을 500만 원을 줘도 GDP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바꿔나가려면 우리가 저임금 비정규직 경제에서 고임금 전문직 정규직 일자리의 비중과 양을 늘려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대 재창조가 필요한데 우선 정부의 리더십과 정부의 조직과 예산의 방향이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얘기했듯이 창조적 정부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슬로건은 이렇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모든 조직과 활동과 예산과 인센티브 시스템은 다 일자리 중심, 학습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모든 조직과 예산과 활동은 대운하 중심, 4대강 중심으로 재편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 4대강에 투자해서 여러분 덕 볼 사람 있습니까? 기업의 재창조도 똑같이 필요한 겁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과거에 250만 원을 주는 우리 사회가 150만 원 세대로 갔다 88만 원 세대로 갔다 이제 최저임금제로 하면은 82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많아 보여서 60만 원 세대를 만들려고 그러고 북한 인건비는 1000불도 안 된다. 뭐 심지어 일부 가면 55불밖에 안 되지 않느냐. 북한 임금과 비교를 하려고. 이것은 우리 사회가 역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결국 기업도 어떻게 하면 평생학습 제도를 기업에 집어넣어서 기업의 인력이 옛날 기술과 지식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21세기 앞서가는 지식과 경험을 쌓도록 해서 기업을 지식기업으로 창조적 기업으로 바꿔나가는 것. 특히 전체에서 커 보이는 재벌 몇십 개를 키우는 게 아니라 재벌 다 해봐야 우리 전체 일자리의 10%도 감당을 안 합니다. 우리 전체 일자리의 90% 이상을 감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하면 독일처럼 강한 중소기업으로 만들고 강한 중견기업으로 만드느냐. 그래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월급이 대기업보다 많거나 90% 수준에 갈 수 있게 만드느냐. 이런 것을 우리는 독일로부터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의 재창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학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중고등학교에서 모든 것을 결정지으려고 그러지 말고 출산에서부터 국가가 공보육, 유치원, 그다음에 공교육, 중고등학교, 대학교는 물론이고 평생 95세까지 그래서 건강 100세 시대가 오게 하기 위해서 건강 100세를 가는 가장 첫 번째 DNA는 교육이거든요. 평생 학습. 몸에 평생 학습이 배어 있는 사람. 이 평생 학습이 배어 있는 사람과 배어 있는 가정과 배어 있는 기업과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앞으로 이 삶의 질도 높이고 국가의 경쟁력도 높인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양극화를 그냥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바로잡아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회가 약자에 대한 배려, 여성과 어린이와 노인과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과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있는 그런 사회, 그리고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위기에 나눌 수 있는 그런 배려들, 이런 그 사회적 재창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한국을 전 세계로 어떻게 연결할 거냐 해서 북한을 뛰어넘고,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의 섬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피지컬하게 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나중엔 정치 외교적으로 하나의 한반도가 되고 하나의 환경의 경제협력 벨트가 되게 하는 그 재창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5대 재창조를 우리 사회에 합의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NGO 운동이고, 그 NGO 운동의 일부가 국회에 참여한 것이 저희 창조한국당 의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것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정책연대를 통해 가지고 자유선진당이라든가 민주당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한나라당의 일부 분들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이 티핑 포인트가 넘을 때까지, 또 사회의 새로운 신질서로 될 때까지 이끌어가느냐가 저희 창조한국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재래식 정권에 맡기거나 재래식 정당 정치에 맡기면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재래식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정당이 가장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성공을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21세기는 NGO와 시민사회에 자발적이고 창조적이고 다양한 힘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꾸준히 거부하는 것이죠. 평생학습을 활용해야 되는데 과거의 학연, 지련, 혈연에 의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람 중심의 나라, 사람 사는 세상을 약속하고 싶고, 그것을 저희 정당은 3대 과제로서 우선 이 사회가,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가 앙겔라 메르켈이 얘기했듯이 모든 이 꿈과 그 다음에 목표와 활동과 조직과 예산이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가서 온 국민이 일자리는 하나 이상 가질 수 있는, 옛날에 우리가 내 집 마련, 내 차 마련이 꿈이었듯이, 그리고 개중에는 집을, 농촌주택까지 2채 가진 사람도 나타나듯이 마이 잡이 보장되는 시대, 그것이 90세까지도 내 잡이 보장될 수 있는, 원하는 사람이 안에서 일하기 싫은 사람은 쉴 수 있죠 가끔. 그러나 국민 모두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그것도 죽은 일자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앞서가는 21세기형 일자리들을 만들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인건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창조에 의존하는, 원가만을 줄이려고 하는 것가 아니라 가치를 누가 2배, 3배로 늘리느냐. 같은 100%에서 누가 인건비를 비정규직을 통해서 줄일 거냐 해봤자 5%, 10%도 안 줍니다. 그러나 100%의 가치를 200%, 500%, 2,000원짜리 넥타이를 2만원짜리 넥타이, 10만원짜리로 넥타이로 바꾸는 능력, 이런 것이 모든 산업에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경제를 만들고, 그리고 서로가 배려하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그런 또 지속 가능한, 아이를 두세 마음 놓고 낳을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리고 미래 세대들이 쓸 수 있는 환경을, 지구를 파괴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이것을 사람 중심의 경제사회, 문화, 교육 체제라고 보면서 사람 입국 발전 전략이라고. 그래서 과거는 주로 이 개발, 토지 개발에 의한 이런 전략입니다만, 이제는 토지를 개발하면 부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젊은이들의 미래를 뺏어간다는, 그가
전 세계에서 다 입증됐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누구나 다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을 통해서 95세, 100세까지 건강 100세를 보장하는 그런 선진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 너무 재벌을 중시하다 보면 90%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경시해서 둘의 상생관계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외국 중소기업에 의존하다 보면 결국 내수가 줄고 내수가 줄면 결국 이 국민들이 불행해지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 물적 자본 중심을 사람 경쟁력 중심으로 이렇게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트가 좀 나와서 좀 송구스러운데 3%밖에 안 되는 숫자를 왜 내놨는가, 뭐 30% 정도 되면 내놓지 이러는데 여기 이런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국 사회와 또 한반도의 미래를 걱정하는 차세대가 누구냐 하는데 반기문 총장이 들어간 건 당연할 것 같죠.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흐름을 빨리 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나머지 훌륭한 분들이 계신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정당들이 많지만 그분들이 국민적 리더로 생각이 되지 않는 겁니다.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고 과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 전체를 얘기하고 있고 미래 젊은 세대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대학교, 자기가 속한 지역, 자기가 속한 혈연 그룹을 대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타파할 것이냐. 저는 그것이 이 NGO들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미래를 누가 걱정하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현재 정당 정치 결과는 지역주의 공천제도에 의해서 또 여러 먹이사슬에 의해서 그것이 과거의 먹이사슬이든 현재까지도 진행형 먹이사슬이든 결국 큰 것 중심으로 가고 있거든요. 21세기는 사실은 작은 것이 아름다운 세대여야 됩니다. 다양성이 아름다운 세대여야 되는데 거수기가 나라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누가 고칠 것인가? 국회의원들이 고치겠습니까? 자신들이 현재 잘하는 방식을 고치겠습니까? 그것은 NGO, 시민사회가 고쳐야 돼요. 물론 언론이 살아있으면 언론이 고칠 수 있지만 불행하게도 한국의 언론은 아직은 이 과거의 특권층 제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제도지 이 새로운 21세기를 만드는 그런 역할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민사회가 깨어서 정당 정치의 폐해를 빠른 속도로 바꿔나가고 일본과 같은 과감한 정치혁명과 함께 NGO가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고. NGO가 나는 저 어려운 과제는 풀 수 없다. 그 먹이 사슬 속에 들어가기가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들 보러 소리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시민사회가 또 온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 정당제가 지역주의 정당을 극복하고 정책 중심의 정당이 되도록 이렇게 바꿔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NGO가 작아 보이지만 국제적으로 새로운 글로벌 가버넌스를 구성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각 국가에서의 정부의 영향력보다는 이제 지구촌 전체에서의 가버넌스가 지구촌 전체의 국제기구와 NGO 기구들이 각국의 지호, 정부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점점 커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UN
NGO 리더십 센터를 유엔과 함께 운영도 하고 있는데요. 아시아의 꿈 50개를 공모해가지고 들어주는 이런 이 아시아의 각국의 그 지역사회 꿈을 꿀 수 있는 리더들에게 서로 연계해가지고 협력해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그런 작은 5천 명, 5만 명 사는 그런 커뮤니티가 아니라 5천만 명, 5억, 50억이 사는 지구촌 전체를, 지금은 70억이 넘는 이런 지구촌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국경 없는 정부, 그것이 뭐냐? NGO 정부라고 봅니다. 그 중에 일부가 유엔으로서 나타나고 세계경제포럼이나 세계사회포럼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는 잘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 현실의 정치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일본처럼 저는 극적 변화가 우리나라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과거 몇 번의 상당한 이 혁명적 변화가 IMF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났었는데요. 저는 끊임없이 저희가 이 현실과 절충은 하되 이상을 잃지 않고 끈기를 가진다면 결국 저희들의 꿈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이 일본 정권 교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한테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던 일본의 민주당이 이번에 갑자기 전체 의석의 거의 65% 이상 차지하는 압승을 이뤘습니다. 이분들은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신경제 정책을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신자유주의 정책이 얼마나 일본 사회를 후퇴시켰고 일본의 가정을 파괴시켰고 일본의 자살률을 2배로 늘렸는가, 이것을 국민들한테 호소해서 이 비정규직이 30%까지 올라온 이 세대를 바로잡자고 한 그것이 이번에 주요했던 것입니다. 물론 한반도와 아시아, 미국 정책도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저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 경제의 길도 조금 얘기를 하고 여러분과 토론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사람 중심의 진짜 경제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개인의 발전과 가정의 발전과 기업의 발전, 그리고 사회 발전과 국가의 발전이 상생하는 길은 양극화의 길, 신자유주의의 길을 버리고 과감히 사람 중심의 지식 경제로 가는 것입니다. 일자리 중심 경제로 가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걸 우리보다 먼저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혼이 있는 경제라고 해서 과거에 한국의 투입형 경제를 버리겠다고 해서 한국의 경제를 옛날에 모방할 때 룩 코리아, 룩 이스트라고 했는데 그 정책을 중단하고 새로운 정책을 쓰겠다고 2006년 발표할 때 쓴 표현이 이제 중국은 혼이 있는 경제로 가겠다. 그 혼이 있는 경제란 지식경제, 창조경제로 가겠다는 것이고 환경과 경제의 성과가 사회의 성과와 상생하는 일자리 창출 중심의 경제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25년 늦게 산업화한 중국이 사실은 우리보다 더 빨리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중국은 부패지수에서도 드디어 한국을 앞섰습니다. 투명도가 앞섰습니다. 중국의 세계 경쟁력은 이미 저희의 2배 이상 추월했습니다. 인도마저 저희를 추월했습니다. 일부 IMF 때 위기를 겪었던 재벌들이 국가적 지원과 온 국민적 지원을 통해서 700~800조에 가까운 정부 보조금과 민간 보조금을 통해서 재벌들이 일부 성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국민경제 희생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지 우리 전체 근로자들의 90% 이상이 이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일자리 중심의 나라를 만들까 그럴까 생각하면 우선 국가가 일자리를 화제의 중심에 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자리의 고용률이 얼마냐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고용률 목표가 없는 사회입니다. 그럼 NGO가 대통령은 이제부터 고용률을 제시하시오. 그 말도 안 되는 실업률 3, 4%를 가지고 국민을 속이지 말고 고용률 얼마인가를 얘기하시오. 우리나라 고용률은 현재 57%까지 떨어졌습니다. 선진국은 65% 내지 많은 나라는 75%에 가 있습니다. 이 15% 내지 20%포인트의 차이가 600만 내지 800만의 일자리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또 작게 본다면 360만 내지 400만의 일자리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이 2300만 일자리는 다 좋은 일자리냐 하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자영업이 전체의 30%나 차지해서 선진국에 비해서 한 17, 8%가 높은 이 약 200만 내지 400만 일자리는 무급종사자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유난히 자영업이 많은 이 이유는 체면 문화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 200만 내지 400만을 더 빼고 보면 고용률은 다시 5%포인트 내지 10%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다 우리나라 일자리는 점점 임시직, 비정규직이 늘어가지 않습니다. 소수가 과로하는 사회, 가정을 꾸릴 수 없는 사회, 자녀를 낳지 못하는 미래가 없는 사회, 이것을 저희는 정부에만 맡겨서는, 정당에만 맡겨서는, 기득권에만 맡겨서는 결코 끝이 없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고 산업재해율이 가장 높고 아기 출생률이 가장 낮은 미래가 없는, 지속 가능성이 없는 사회가 된 겁니다. 이것은 결코 기존 정부나 기득권이나 과거식 경제사회 문화교육 정책을 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입니다. 단절해야 됩니다. 혁명적 방법으로 잘라내야 됩니다. 선거혁명을 통해서 그리고 시민 정책 운동이나 시민사회 운동을 통해서 이것을 단절시켜야만 됩니다. 이 한국의 지속 가능성의 위기, 여러분 정당에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존 정당을 신뢰하십니까? 기존 정당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행복하게 해줬습니까? 한국의 경제사회 지표는 학점으로 말하면 C학점, D학점, F학점 뿐입니다. 일부 재벌의 국가부채 의존, 가계부채 의존 부활을 마치 온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처럼 잘못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것은 시민사회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언론이 해주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 언론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러분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학습사회를 열어가는, 그러면서 제3섹터의 역할을 개척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저는 도선사가 되고 파일로트가 되고 선구자가 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한 100장의 보조자료가 있어서요. 이따가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과 한번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펜 하나만 빌려주실래요? 예, 이어서 질의 및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드러커의 단절의 시대 책이 나온 지도 한참이 됐는데 왜 한국은 아직 지식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지식경제라는 단어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유독 한국이 이렇게 의식의 전환에 있어서 느리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서. 이 지식경제를 이야기한다면은요, 저는 일자리에 적은 부패라고 생각하고요. 부패는 연고주의, 지역주의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당이 가장 지역주의와 연고주의를 많이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국가의 300조 예산을 농단하는, 마음대로 쓰도록 놔두는 속에서는 국민을 가능한 한 스포츠 좋아하게 하고 오락 좋아하게 하고 이러면서 지식과 멀게 하고 학연혈연 지연에 줄 서게 하고 선배님 이렇게 부르는 사회를 만들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도 더 우리 대한민국은 빨리 이 제3섹터가 깨어나야 되고, 그리고 시민이 구경만 하지 말고 5천만 시민이 동시에 힘을 합하면 도둑 10,000명 잡는 건 쉬운데 동시에 잡지 않고 하나가 10,000명 중에 한 2-3명을 잡으려다 10,000명한테 압살당하거든요. 우리 사회는 무쇠탈 사회라고. 옆에서 동료들이 그렇게 핍박받고 죽어가는데도 우리의 머슴이 군홧발로 몽둥이로 국민을 억압하는데도 내가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분연히 행동하고, 그것이 사회적 문제든 경제적 문제든 환경적 문제든 그럴 때 세상이 바뀌는 건데, 남이 바꿔주길 바라는데 바꿔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10,000명을 우리가 5천만 명이 못 이기는 겁니다. 지식사회가 안 온 것도 이 10,000명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네트워크에 의해서 외연을 넓혀가지고 수십만 명의 방어막을 피고선 결국 지식경제로 가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패는 일자리의 적이고 부패는 지식경제의 적이고, 이 부패의 가장 큰 방법은 연고주의, 지역주의, 학연주의입니다. 아까 일본의 비정규직 이야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88만 원 세대,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 이런 쪽으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근데 사실 독일이나 뭐 스위스, 프랑스 등 이렇게 유럽 선진국에서의 실업 증가는 이미 굉장히 좀 오랫동안 축적되고 지속되는 세계적인 문제인데, 이미 유럽에서도 이미 예가 나왔지만은 부가가치 창출이나 생산성 향상으로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된 현상인데, 아까 보통 이런 좀 지식경제나 상조경제 같이 좀 유럽 쪽에서 이미 진행이 되어 왔고, 그랬음에도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정책 말고 좀 실질적으로 좀 청년들이 좀 취업할 만한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좀 구체적인 방안이나 정책이나 이런 생각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되죠. 그럼 이걸 좀 차트 몇 개를 써서 길게 답변해도 될까요? 예, 고맙습니다. 일단 이 차트를 써먹으라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우선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이 차트에 나와 있다시피 한 20%포인트가 적은 나라예요. 이 20% 내지 25%, 네덜란드 대비하면 25%인데 그게 고급 일자리 560만 개에 해당하는데요. 현재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세요? 왜 이 일자리가 한국의 눈에 안 보일까? 여러분, 많은 특허, 뭐 자동차 디자인이든 큰 건물의 디자인이든 옷의 디자인이든 또 통신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든 어디서 사옵니까? 국내에서 만들지 않고 외국에서 사오잖아요. 이 디자인 값이라든가 엔지니어링 값이라든가 특허 값이라든가
외국에서 영어 교육 받겠다고 수십만 명이 나가 있는 나라. 그 다음에 성악 공부하겠다고 이태리에 7천 명이 나가 있는 나라. 우리는 아주 이 외국 교육에라 굉장히 국가를 대신해서 개인들이 많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국가가 한 35조 정도를 쓴다면 개인들이 한 25조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비를 포함해서 한 10대 서비스 산업을 포함하면 결국 이게 570만 명의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주로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대학원 플러스 포스트 교육을 받은 그런 분들의 자리인데 급하니까 우선 우리는 산업화 2단계까지만 왔지 이런 전문직이라든가 관리직을 아직도 외국에 의존하다가 보니까 특히 뭐 제약 같은 데 가면 아주 심각합니다. 외국에 다 의존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산화하느냐 이 과정이 있다고 보고요. NGO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들이 선진국에 가면 우리나라 규모였을 때 350만 명이 더 있어요. 우리나라는 현재 보면은 아주 미미한 1%도 안 되는데 아까 너무 기업의 일자리에만 의존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일자리에만 의존하고 기타 정부가 구석구석 못 갈 수많은 사회적 신수요를 그것이 교육이든 복지든 문화든 예술이든 환경이든 그런 부분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이 부분을 사회적 일자리로 채워나가는데 우리는 그쪽을 채우지 못하는 게 한 350만 명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이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 아름다운 가게 하나가 만드는 일자리만도 수천 개를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수만 개를 만들면 일자리가 늘어날 거고요. 이 도농의 상생순환에 의해서 이 농촌이 단순한 농산물만 생산하는 데가 아니라 선진국처럼 복합 산업화하고 브랜드화하고 휴양산업, 관광산업, 문화산업, 교육산업이 겹친 이런 쪽으로 바꿔나갈 때 상당히 많은 이 관광 일자리를 포함해서 많은 이 서비스 일자리가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관광 자원이 많을 것 같지만 적어서 연간 700만 명의 외국 관광객이 700만 명밖에 못 오는데 우리 원래 적정 규모는 4천만 내지 5천만 명의 국제 관광객이 와야 되는데 못 오는 거가 너무 도시밖에 볼 게 없고 농촌이나 지방을 가기가 외국인들한테는 어려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유럽식으로 일본식으로 농촌 구석구석까지 가더라도 4성급 호텔의 서비스가 가능한 민박에서 그러면서 거기에 단순한 농산물이 아닌 문화와 예술과 교육과 환경과 관광이 결합된 이런 융합 상품을 개발해낼 때 많은 일자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기존 산업 2,300만 개.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한국에서 이미 쓰고 있는 이 2,300만 개를 선진국 표준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하면 당장 2,800만이 나옵니다. 기타까지 합하면 한 3천만이 될 텐데요. 이 2,300만을 3천만으로 2,800만 이상 3천만으로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게 소위 말하면 특근입니다. 전 세계 근로자들이 평균 연간 1,800시간 이하를 하는데 우리나라만 2,400, 2,500시간을 하면서 2,800만 명이 일할 일을 2,300만이 과로하면서 가거든요. 이것은 당장 그것이 공무원이든 회계사든 변호사든 심지어 인턴, 레지던트, 의사든 누구한테나 다 해당되는 워크앤라이프 밸런스의 문제입니다. 즉 개인이 과로하는 것이 개인한테도 안 좋고 가정에도 안 좋고 국가 사회에도 안 좋고 결국 일자리 나누기를 막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과로 특권 반납을 통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400만의 당장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200만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 한 4가지 방법만 가지고도 우리는 기존의 자영업에 숨어있는 200만 내지 400만의 실업 그리고 원천적으로 부족한 400만 내지 600만의
고용률이 낮은 거,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선거 때 잘 뽑으셔야 돼요. 선거 때 재래식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뽑아놓고 일자리가 늘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구멍난 밑빠진 독에다 물 붓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투표하는 순간 가능한 한 과거의 것은 과감히 심판하고 버리셔야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정치를 하면 당장 500만 내지 뭐 7, 800만의 일자리가 선진국 경우는 다 늘어났다는 것을 통계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앙겔라 메르켈은 지난 4년 동안에 창조적 정보론을 통해 가지고 고용률을 5, 6%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 형편없던 동독을 국민소득 36,000달러가 넘는 동독으로 만드는데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36,000불이면 우리보다도 앞서 있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 15,000~16,000불밖에 안 되는데. NGO 단체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현 정부 들어서 오히려 NGO 단체 역할은 더 커졌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그만큼 또 핍박도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지금의 이런 시점에서 NGO 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또 NGO 단체에서 무슨 어떤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현 정부에 대해서 많은 그 실망과 좌절을 느끼면서도 또 NGO 단체에서 뭘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염증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도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NGO 단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또는 NGO 단체가 지금 현재 그런 받고 있는 핍박 이런 거에 대해서 창조한국당에서 어떤 구체적으로 뭐 어떠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도와가면서 할 수 있는 건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그 원내 교섭단체 대표로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한테 두 가지를 부탁했었어요. 우선 이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지 않고 야당을 무시하지 않고 정치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통합형 정치를 하면 좋겠다 얘기를 해서 일부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두 번째로 제안한 거가 NGO 리더들을, 그것이 대운하 사업이든 4대강 사업이든 이런 데 반대자로 자꾸 생각하지 말고 좋은 자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생각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파트너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그 NGO 리더들을 초청하는, 그것을 정치 지도자 초청하는 것 못지않게 다양성과 통합성을 이루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 제안은 아직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첫 번째 제안은 이미 받아들여서 날짜만 잡으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일단 지도층부터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도층이 바뀌지 않을 때 소위 말하면 그 친정부 내지는 어용 단체들만 그 무성할 가능성이 많고, 참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좋은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NGO들은 자칫하면 위축될 수가 있고, 실제 지금 많은 단체들이 위축도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3년이 금세 지나간다는 걸 깨달으시고, 이 3년 동안에 최대한 힘을 합하시고 다음번 그것이 총선이든 대선에서 국민을 투표율을 60%, 70%로 올려보십시오. 그러면 다 바뀝니다, 세상은. 일본 중연 총선에서 54년을 독재에 다름없이 독주하던 자민당이 몰락한 것도 첫째는 투표율이 높았던 거예요. 청년들이 전부 다 놀러가고 어르신들만 투표하게 하다가 보면은 어르신들은 청년이 뭘 생각하는지 모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설득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설득해서 내목도 좀 남겨주십시오. 우리 미래를 지속 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서 미래정당이라 투표를 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나무 심어보니까 지금 26년째 심었는데 아직도 제 꿈의 3분의 1도 못 갔어요. 나무는 30년 되면 이제 1000년 정도도 안 되거든요. 한국에선 100년 정도 되면 다 자랐다 그러지만 미국에선 한 3000년 된 나무래야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나무 정도 돼야 오래된 나무거든요. 큰 호흡에서 보면 이 3년은요 금세입니다. 지금 벌써 2년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이번 10월에도 보궐선거 있잖아요. 거기서 하고 내년 지방자치단체 6월에도 선거가 있고요. 국민은 선거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투표권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 대안정책, 토론 이런 것을 많이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현재 NGO의 어려움, 이것은 과거 생각을 하면 이겨낼 수 있는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는 이기게 돼 있습니다. 저는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정치는 통치력뿐만이 아니라 견제력과 균형이 중요하며 민주주의는 견제력에 의해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 자본화로 대변할 수 있는 보수 편향적인 사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보 세력에 힘을 주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뿐만이 아닌 경제적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데 무엇보다 그러니까 진보 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창조한국당은 과연 한국 사회의 진보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지, 혹은 그와 길이 다르다면 신자유주의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견제 세력으로서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다 들으셨나요? 예, 창조한국당이 이번에 비정규직 법을 한나라당이 고쳐서 개혁을 해서 전 세계에서 사실상 우리나라만 비정규직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놓은 걸 이번 기회에 5년으로 늘리려고 3년 플러스를 해서 우리 온 국민을 사실상 비정규직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게 기득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업 프렌들리를 잘못 생각하면 가치를 창조하는 능력을 높이는 게 기업 프렌들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기업의 인건비를 국가 전체로 보면 15% 차지하는 인건비를 낮추는 것을 기업 프렌들리라고 생각해갖고 인건비 낮추는 방법으로 비정규직을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민주당마저도 100만 해고 대란설에 속아서 자칫하면 6개월을 허용한다라든가 1년을 연장할 뻔했던 겁니다. 이것을 끝까지 단 하루도 늘려서는 안 된다. 100만 해고 대란설 대국민 사기극이다. 모든 자료를 대가면서 결국 6월 말까지 버티게 하고 7월 5, 6일 일주가 지나면서 100만 해고 대란설이 대국민 사기설 아니냐 이러고 그걸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저희가 승리했는데요. 가장 진보적인 것은 사람을 중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자리를 지키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창조한국당이 가장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미래지향적이지만 길거리에서 국회를 포기하고 길거리에서 소리를 치는 데는 저희 목소리가 조금 약할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과 함께 그런 분들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저는 진짜 진보라는 것은 우리 경제 체제를 물자 중심 체제에서 사람 중심 체제로 바꾸는 거고 인건비 중심이나 원가 절감 중심에서 창조력 중심, 가치 창조 중심으로 바꿔갈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정책 대안을 저희 말고 가진 정당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래서 그것이 비정규직이든 또 평생학습 제도에 대한 것이든 지식기업에 대한 것이든 환동의 경제협력 벨트든 이런 모든 거에서 봤을 때 다른 기업, 다른 정당들이 애는 쓰지만 재래식 패러다임 속에서 가다가 보니까 50% 정당을 혐오하는 국민들을 끌어안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 정치와 정당을 혐오하고 있는 50%와 55% 가까이 되는 이 국민들이
야, 이제야 길이 보인다. 이제야 대안이 보인다. 이제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길을 여는 것이 저희 제3의 길을 제시하고자 하는 창조한국당의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 데모 현장 맨 앞에 서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우리 300조 원을 쓰는 정부의 조직과 활동과 예산과 인센티브와 법을 바꿔나가는 맨 앞에 서 있다는 것을 한번 자료를 통해서 보십시오. 신문에 속지 마십시오. 일부 신문과 방송이 너무 크기를 숭상해가지고 기득권 보호에 급급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선진국처럼 실제 미래를 개척하고 창조하는 미래라 마이크를 보내고 카메라를 보내야 될 텐데 우리는 지금 과거에라 마이크와 카메라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개혁이 검찰개혁 못지않게 필요한 겁니다. 정부개혁도 언론개혁과 검찰개혁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평소에 사람이랑 교육이랑 자연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문국현 대표님 되게 존경하고 있는데요. 저는 리더십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사회가 바뀌어서 문국현 의원이 가지고 계시는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진짜 카리스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부 다른 사람은 강압적이고 좀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카리스마가 진짜 카리스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본인이 가진 리더십을 좀 어필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주 극찬을 해주셨네요. 제가 있던 회사에 보면 조직도표에 정점에 사장이나 공장장이 있지 않고 거꾸로 사람들이 쭉 위에 있고 공장장이나 사장이 맨 밑에 보이지 않는 뿌리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나무와 꽃처럼 펼쳐 있는 거꾸로 된 조직도표를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원래 카리스마라는 건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고 사람으로 보면 눈에 해당돼서 눈의 역할을 잘해가지고 내가 눈이니 제일 잘났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일 높은 데 있으니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나머지 오장육부가 미래를 향해서 일을 하도록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카리스마가 독재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람한테 카리스마를 썼습니다. 아주 나쁜 것이죠. 독재의 잔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군사 독재를 흠모하는 사람들이 있고 군사 독재를 흉내내는 민간 독재가 틈틈이 나타나는 거죠. 저는 언론을 잘 키우지 않는 국민은 독재를 이끌어낸다고 봅니다. 군사 독재든 민간 독재든. 그리고 카리스마를 나쁜 데 써가지고 국민을 탄압하는 데 쓴다고 생각하고 직원을 탄압하는 데 쓰고 사회를 탄압하는 데 쓴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많은 나라들이 이야기하듯이 이 정치 지도자들은 퍼블릭 서번트입니다. 퍼블릭 서번트라는 서번트가 뭡니까? 종이나 머슴 아닙니까? 어찌 종과 머슴이 나를 따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제 능력이 모자라면 다른 사람의 능력을 모아서 또 여러 국민의 능력을 결집시켜서 여러분들의 꿈을 들어드리겠습니다 해야 퍼블릭 서번트지. 내 방식을 따라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임기 동안 마음껏 하겠다. 그것은 독재자죠. 그래서 이 소위 우리 사회가 긴 독재 기간을 가지면서 바뀐 게 많은데 언어의 뜻까지 바뀐 겁니다. 카리스마는 이제 앞으로 좋은 데 쓰고 국민을 미래로 모시고 가는 그런 분들한테 카리스마를 써야죠. 미래를 내다보는 이미 발생한 미래를 보고 그 통찰력을 국민한테 보고해 주는 사람한테 카리스마를 써야죠.
군홧발로 무장하고 몽둥이로 내리치는 사람들은 결코 퍼블릭 서번트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시민사회들이 이렇게 정치나 아니면 한국 돌아가는 사정들을 바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고방식이 필요하며, 그리고 선배님으로서 충고의 말씀이나 우리들이 어떤 사고를 가져라라고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1세기는 변화의 세기라고 그러면서 체인지에는 C자 아닙니까? 체인지에는 세 가지 C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캐릭터라고 그래갖고 개개인의 인품이나 생활방식이나 사고방식이나 모든 것이 인테그리티, 성실성에 의존해서 믿음의 상징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보증해 줄 수 있어. 저 사람이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나를 숨겨줘 그러면 설마 죽일 리가 있겠느냐. 내가 숨겨주마. 그러고서는 상대방을 끝없이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내든 자녀들이든 동료든 끝없이 믿을 수 있는 상대가 되도록 자기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시민사회 리더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 정말 믿을만해. 그렇지만 난 일은 못 시키겠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지만 미래의 전문성은 가지고 있지 않아.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C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C가 캐릭터라면 두 번째 C는 confidence, capability.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C는 이 connected innovation이라고 그래서 21세기는 혼자서 해서는 안 돼요.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와 끊임없이 커넥티드 돼야 되는, 인터넷으로 우리가 커넥티드 돼 있듯이 커넥티드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컬래버레이션, 코퍼레이션의 중요성을 이해하면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NGO에는 이 세 가지가 아주 필요하고 NGO 리더한테는 특히 중요한 하나의 그 조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다 습관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내일 당장 해보십시오. 아마 금세 이루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면 NGO는 무한히 줄 수가 있어요. 사람도 남이 나한테 아침에 커피를 사주길 바라거나 내 생일을 알아주는 것보다 내가 오늘 내 생일이다. 당신 생일이 내일 아니냐? 이러면서 남의 관심을 갖고 남의 눈길을 주고 남의 손길을 주고 남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그것이 NGO의 리더가 되는 첫 발걸음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조직화했을 때 어떤 코즈, 어떤 사회적 과제를 쟁점화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룹 디스사티스팩션이라고 해서 집단의 불만을 형성하고 그리고 미래상에 대한 쉐어드 비전, 그 어떤 미래상, 가야 될 곳에 대한 방향을 공유하고 목표를 공유하고 난 다음에 인내심 그리고 실천력 그걸 가지고 행동하면 NGO 리더는 반드시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이버 교육을 받고 직장 생활을 하고 저희 학교 학생은 그 재적 인원이 11,000명이고요. 사이버 우리나라 전체 사이버 교육을 받는 인구는 지금 한 15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께서 그 사이버 교육에 대한 정책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신지, 그다음에 사실 그 오프 대학과 정말 많은 그 지원에 대한 차이가 있거든요. 이 뭐 연구라든지 뭐 교수라든지 뭐 다양한 그 분야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좋은 이 비전과 목표와 전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사실 뭐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나. 사실 현대 사회가 이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 학생들은 매일같이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온라인 인터넷을 합니다. 사이버 학생들을 활용하실 생각은 있는지? 예. 갑자기 오늘 여기를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큰 영광이라고 생각했지만 더더구나 동지 15만 명을 만난 것 같습니다. 조 총장님하고 왜 사이버 교육이 중요한가? 오프라인 교육도 중요하고 재래식 교육도 중요하지만 왜 사이버 교육이 중요하냐?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이미 대한민국으로서는 10년 후에 발생한 미래들을 한국이 격리되어 있다 보니까 모르는 게 많은데요. 이 격리된 선진사회와 이어주는 방법은 거기에 리더들을 여기다 초청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이버 교육으로 가능한 거거든요. 저는 비디오 컨퍼런스를 한 20년 전에 통신부가 관할하고 있는 통신시설, 지금 강화문 KT 건물에 있는 데서 한국 최초로 이 통신회의, 그러니까 비디오 컨퍼런스를 하다가 그걸 가지고 기업의 원격 회의에 많이 쓰고 그랬기 때문에 아시아 회장을 해서 수십 개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관리할 수 있었고, 물론 1년에 120일 정도는 해외에 방문을 했어야 됐지만 나머지 240일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수많은 NGO와 수많은 기업을 경영하면서 중국, 일본,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많은 기업을 경영할 수 있었던 건 이 사이버 교육과 사이버 이 컨셉트를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현재 통신대학을 다니고 있는 30만 명 학생들과 함께 합해서 45만 아닙니까? 이것을 4,500만 명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총체적 학습 국가를 이루는 데는 재래식 교육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이버 대학교와 통신대학 방법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제 친구 중국인 한 명이 중국에서 CEO 대학원을 만드는데 오픈 대학원이라고 해가지고 런던 대학하고 결합해서 만드는데 CEO 참가자만 무려 40만 명 목표라고 했어요. 중국이 큰 나라기도 하지만 그런 교육을 하려면 오프라인 교육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들이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CEO든 누구든 또 이게 평생학습을 통해서 건강 100세 시대를 만들어서 95세 이상까지 늘 모빌리티를, 지식의 모빌리티를 가지고 유목민다운, 지식의 유목민다운 이 활동성을 가지려면 사이버 교육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만일에 시간이 없어서 못하게 되면 이따가 끝난 다음에 저 바깥에 나가서 토론을 하시죠. 네. 예, 말씀 들어봤을 때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세계에서 이제 같이 창출할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그만한 인재가 나와야 되고 또 그만한 인재는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이제 특히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이 변화를 시도해 오면서도 변하지 않았는데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바람직한 교육의 모습과 아니면 이제 현재 한국의 교육 수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피터 드러카 교수님 100주년 기념 행사를 전 세계가 하고 있는데 한국이 첫 번째 행사를 6월 달에 했었어요. 제가 공동의장으로 했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해서 11월 5, 6, 7에는 미국의 500대 기업 리더들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모여서 미국 기념식을 하고 11월 달에는 이제 이 피터 드러카가 태어났던 오스트리아에서 마지막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데요. 이분이 한국에 두 가지 미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미래는 교육혁명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1차 교육혁명으로 불과 4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산업국가를 이룬 대한민국이
두 번째 교육혁명을 산업교육과 평생학습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이 초중고등학교 교육도 형편없어 보이지만 우리나라를 산업국가화하는데, 단기간에 산업국가화하는데 성공적인 기회를 갖다 준 거거든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2단계로 끌어올리면서 앞으로 필요한 2단계 교육혁명하고 연결하느냐인데, 그러려면 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인생의 모든 것은 3살 때 습관부터 생긴다듯이 어려서부터 몸에 빌트인을 해줘야 돼요.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DNA를, 후천적 DNA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 후천적 DNA가 뭐냐면 끊임없이 이웃 사람한테, 어머니한테, 형제들한테 배우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외우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외우는 것만 가지고도 2단계 왔는데, 그 다음에 스스로 고기를 잡는 습관을, 평생 학습하는 이 습관을 어떻게 이 사회 전체에 문화화하고 DNA화하느냐. 그래서 개인의 지식이 집단의 지식으로 바꿔나가느냐. 그 과정이 중요하지. 현재 중고등학교 제도, 대학 제도 이거 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것은 마이너한 변화고, 근본적인 변화는 이제 시스템을 이 공부하는 거, 남한테 배우는 거. 그래서 3인행 필류아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같이 3명만 모이면 그 중에 반드시 배울 것이 있는, 반면교사도 있고 좋은 교사도 있고. 그래서 이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스스로 공부하고 다양성을 막 추구하는 쪽으로 가야지, 똑같은 것을 외우는 것만 가지고는 현재의 산업화, 즉 80년대 말에 산업화를 어느 정도 완성하고 그 다음부터는 비정규직 사회로 이렇게 IMF를 거치면서 내려가는 이 하향 곡선에 있는데, 이것을 다시 바꾸려면은 산업교육과 평생교육이 독일처럼 들어가야도 되지만, 다른 하나는 외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배우는. 그래서 유한 킴버리 같은 데 가면 러닝 카페테리아라고 해요. 강제된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카페테리아식으로 공부할 것을 자기가 골라가서 공부할 그룹, 공부할 과목, 공부할 수준, 공부할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정하는, 이런 쪽으로 어려서부터 문화화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뭐 새로운 교육부 장관이나 이런 데 많이 기대도 하시지만 더 큰 건 이 사회 전체가 학습 사회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좋은 학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애들도 다 학습하는 습관을 갖게 돼요.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전국 정당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지금 선거 제도를 보면은 전라도는 민주당, 경상도는 한나라당, 충청도는 자유선진당 해가지고 이런 지역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 평생학습이라든지 3살 때부터 그 배움의 장을 열어줘야 된다는 그런 모든 제도, 그다음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제도도 정치적인 제도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번에 뭐 5개 광역권으로 묶어서 선거제도를 개편한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창조한국당에서는 대표님께서는 어떤 정치 개혁과 어떠한 선거제도와 공천제도를 타파하고 지역주를 타파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플랜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공천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지역주의에 의한 공천제도가 없어야 되고요. 또 선거구 제도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뀌고, 또 전문성이 많은 이 비례대표 비중을 현재 54명에서 선진국처럼 100명이나 우리나라 규모로 봤을 때 150명 선까지 늘려나가는 이런 제도들이 정당에서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정부의 리더들이 가능한 한 자기 고향 사람들이나 자기 자기 출신 학교 사람은 안 쓰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투명해지고 다양해지고. 전부 자기 교회, 자기 고향, 자기 대학교 사람 중심으로 쓰는데, 거기서 보고 배우면서 어떻게 지역주의를 버리고 영교주의를 버립니까? 어떻게 전국 정당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리더들이 바뀌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시각을 세계로 바꿔야 돼요.
북한에 맡겨서 이 섬나라에 살다가 보니까 이게 근성이 세계로 뻗어나갈 거를 생각을 못하고 동쪽, 서쪽, 중부, 북부 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전 세계 지구촌 땅에 0.몇 %도 안 되는 땅이거든요. 여기를 하나로 보게 하려면 온 국민을 바깥으로 보게 하는 능력을 리더들이 갖춰줘야 되는데 요 안에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적을 죽이고 정적을 모욕 주고 음해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리더도 깨어나고 국민이 세계를 보는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자꾸 키워나가가지고 결국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메가 트렌드와 격리되고 소외되지 않은 그런 미래 세대들이 자라나게 해가지고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동서남북을 극복할 수 있고 세계 중심 국가가 될 아주 좋은 기회예요. 뭐냐면 늦게 출발한 사람의 장점이 많거든요. 우리 부모님 보러 컴퓨터 우리만큼 하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니까 컴퓨터를 잘하고 기타 네트워킹을 잘하고 통신망을 잘 이용하거든요. 항상 늦게 시작한 사람이 장점이 많습니다. 불이익도 있지만 단절을 시키는 데 성공한 데는.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미래 세대를 키우고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키우고 그래서 과거와 단절을 하면서 세계 시민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세계 시민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지역주의는 없어질 겁니다. 40년 전에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요즘처럼 지역주의가 없었어요. 네, 저희 마지막 한 번만. 마지막 한 번 하고 나머지 분들은 나가서 오겠습니다. 그러고도 시간 나시는 분은 저희 국회로 찾아오시거나 제가 나가고 있는 NGO 단체로 찾아오시면 저녁이나 주말에 할 수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금만 있으면 50이 됩니다. 네. 굉장히 젊으시네요. 저 아들 두 개가 이제 22살, 20살이고요. 제가 지금 이제 새삼스럽게 대학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제 나이에 모든 이게 회사 룰을 제가 조금이나마 알게 되면서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기 대표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게 회식 문화였거든요. 회식 문화. 네. 거기서 시간이 너무 지나서 늦게 남편이 들어오고요. 이렇게 젊은 분들이 나중에 가서 접대비가 몇 조가 된다고 얼마 전에 TV에서 나온 걸 봤습니다. 제가 실제로 아는 분이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쪽에 계시고요. 그분이 32살이에요. 아웃소싱 업체에 계시는 분이고요.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 접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전국적으로 다 다니신다고 알고 있고요. 하루에 술값이 저녁에 1,000만 원이 쓰인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가정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모든 행복의 중심에는 가정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가정을 파괴시키는 맨 앞자리에 이 잘못된 접대 문화가 있다고 봅니다. 좋은 접대는 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접대 문화의 아마 80~90%는 잘못된 문화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술 안 먹기로, 술 먹을 줄 사실 모르는 건 아닌데 술을 안 먹기로 해서 제가 사장 되는 동안 술값은 회사 비용으로 정리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밥밖에 안 먹으니까 굉장히 좀 일찍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썰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류 유통회사에서 저희 회사 제품을 이런저런 이유로 나가라고 그래갖고 우리 회사 매출액의 10%, 20%를 차지하는 두 국내 1대, 2대 유통회사에서 나가라고 그러니까 몇천 개 점포에서 일시에 빠져나오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전 더더구나 골프도 아직 안 칩니다. 우리나라 CEO를 거의 한 18년, 이 기업체 대표이사 회장만도 한 사장 겸 회장을 13년 이상을 한 사람이 골프를 안 하고 접대를 안 하고 술을 안 마시고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은 외국에선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건데 우리나라만 격리된 나라였기 때문에 술 문화와 잘못된 좋은 골프가 아니라 잘못된 골프 문화가 있는데요. 이거는 국가가 허용하면 안 됩니다. 좋은 골프, 좋은 접대는 우리 인정을 하지요. 그렇지만 태반의 것은 특히 한국 사회에 있는 이 술 접대라든가 이것의 8, 90%는 잘못된 겁니다. 저희 유한 킴보리는 이미 제가 반부패 운동을 시작한 거가 78, 9년이고요. 그 접대비, 판공비, 기밀비 없애기 운동한 거가 그 당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한 게 95년, 6년입니다. 그러고도 회사는 20배 이상 순이익으로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대를 해야 성공한다는 거, 부패해야 성공한다는 거, 골프를 쳐야 성공한다는 그 거짓 신화를 우리는 버릴 때가 됐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은 이 부패 문화, 특히 잘못된 야간 술 문화에서 대낮에 술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고. 네, 이상으로 주요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